내분내과 하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의 전략, 첫 약제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딱 정해져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 약제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다음 같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나 골다공증님입니다. 흔히 저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상의 환자분이실 겁니다. 53세 여자고요. 폐경한 다음에 3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골다공증과 관련된 어떤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인자들을 살펴봤을 때 체질량 지수도 정상이었고요. 특이한 기저질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골대사에 영향을 줄 만한 약물 복용력도 없었고, 그다음에 과거에 골절 병력도 없는 그야말로 드럭 나이브 오스티오프로시스 환자가 되겠습니다. 뭐 요추 골밀도는요, T점수가 마이너스 2.5로 골다공증 범위에 있고, 그다음 대퇴고 골밀도는 T점수가 마이너스 1.9. 폐경한 다음에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폐경한 다음에는 이렇게 요추 골밀도가 낮아지는 대신에 대퇴골 골밀도는 나중에 그 후반부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가장 폐경 초기에 나타나는 골다공증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관절도 약해님입니다. 62세 여성분이시고요. 폐경한 다음에 약 12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약제는 복용하지 않았다고 했고 체질량 지수는 정상 범위, 특이 기저질환 없고요. 그 다음에 골대사에 영향을 줄 만한 약물 복용도 없고 과거 골절 병력도 없습니다. 앞선 분이랑 다르게 이분은 요추의 골밀도도 낮지만 대퇴부의 골밀도는 더 낮습니다. 이런 패턴도 굉장히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이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골절입니다. 6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앞선 분과는 다르게 골다공증으로 이미 경고 비스포스메이트를 2년째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6개월 전에 넘어지면서 두 부위 안타깝지만 척추 압박 골절,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었고 이때 요추 T 점수는 마이너스 3.2였다고 했었고요. 그다음 대퇴골 T 점수는 마이너스 2.9로 감소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유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소론도 5mg을 데일리 3년 이상 매일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환자분이지 않습니까? 그 폐경한 다음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이러신 패턴은 특히나 폐경 초기에 요쪽 골밀도가 낮아진 대신에 대퇴부 골밀도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흔히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골다공증 치료하기에 앞서서는 가장 먼저 위험군을 나누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위험군과 중위험군은 그야말로 정상과 오스테오피니아라고 할 수 있고요. 오스테오피니아는 사실 뭐 예방 목적으로 약을 쓰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경과관찰 혹은 아니면은 본 프렌들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좀 약간 더 나빠지지 않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게 일단 일반적인 원칙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즉 T 점수로 마이너스 2.5를 보이는 환자분이면요 무조건 일단 고위험군에는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같이 혹시 취약골절이 있거나 혹은 골밀도 T점수가 어느 한 부위에서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어서 골다공증으로 진단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고위험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렉스라고 해가지고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는 툴이 있습니다. 뭐 임상에서는 도움이 줄 만한 툴이긴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프렉스 기준으로도 골다공증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프렉스 단독으로는 골다공증 치료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는 환자분들을 선별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 골다공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골다공증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T점수가 마이너스 2.5가 있기 때문에 이 고위험군에 포함이 되는 환자분이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요 치료제 선택이 다음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썸제형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스포스나이트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데노스만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 환자는 썸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이 환자는 비스포스나이트를 쓰면 좋을 것 같다. 이 환자는 데노스만 쓰는 건 좋을 것 같다. 이 판단이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은 의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딱 이 환자는 이렇게 정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고요. 그래서 이 가능한 한 약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선 환자분 케이스를 통해서 이 환자분은 척추 골밀도만 낮은 특히나 폐경 초기의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썸 제형, 비스포스나이트, 데노스만 모두 다 가능한데 한번 어떤 약제들이 좀 좋은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랄록시펜 같은 경우, 알렌드로네이트 같은 경우, 리제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졸레드로닉 엑시드, 데노스맘 모두 저희가 이 환자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 모든 약들이 척추 골절의 예방 효과는 이미 RCT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공이 모든 약제들 저희가 선택 가능한 약제들은 척추 골절 예방 효과는 증명되어 있다. 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척추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척추 골절이 위험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골절 예방하는 효과가 이미 증명되어 있는 약제를 두루두루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는 것은 딱 정해진 건 없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수능도나 아니면은 뭐 이 약을 수여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임상적인 이점 같은 것들을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랄록시펜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 개선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가장 큰 특징은 골질을 개선한다는 데 있고요. 특히나 척추골같이 폐경한 다음에 골질이 확 무너져 버리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랄록시펜 같은 썸 제형이 골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많은 치명성 유방암 예방 효과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ER 파지티브 치명성 유방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는 70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40대에서 50대 정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ER 포지티브 치명성 유방암의 어떤 위험 원자가 갖고 계신 가족력이 있다거나 침밀 유방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예방 효과이기 때문에 랄록시펜 투여하게 되면서 이런 효과까지도 부수적으로 더불어 얻으실 수 있을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치료가 많이 계획되어 있다. 사실 골다공증 약 중에서는 이 썸 제형이 치과 치료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치과 치료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골다공증 치료도 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비록 골밀도 개선 효과는 비록 낮지만 골질을 개선시켜주는 효과 플러스 치과 치료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약제이기 때문에 랄록시펜을 투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론드로네이트랑 미제드로네이트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반드로네이트 특히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 약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척추 골절의 예방 효과는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선택 옵션 중에 하나고요. 한 달에 한 번 드시거나 3개월에 한 번씩 IV를 투여하는 어떤 편리함 때문에 환자분들이 계속 수능도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약제 중에 하나겠습니다. 좀 세다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비스포스네이트 중에 하나인 졸레드로닉 엑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IV를 투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부작용 이슈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너스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고 하지만은 반드시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뚝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단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단이 필요한 상황까지 좋아졌다 아니면 중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뒤 이어서 골 흡수 억제제를 투여를 해야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비스포스나이트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비스포스나이트는 골 표면의 무기질에 강하게 일단은 결합을 하고요. 골 흡수가 활발해지는 부위에서 활동 중인 성숙한 파골세포 내로 흡수가 되면서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좀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스포스네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복잡한 기전 보시면 좀 눈이 아프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에 작용하는 게 비스포스네이트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FPP라고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골세포의 정상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FPP가 잘 생성이 돼야지만 파골세포가 뼈에도 잘 붙고요. 뼈 위를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낡은 뼈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비스포스나이트는요, 이런 FPP의 어떤 합성을 억제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골세포의 정상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파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작용하는 게 바로 비스포스나이트가 가지고 있는 작용 기전이겠습니다. 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 스타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스타틴 물질 혹시나 이 위에 상위 물질 그 블러킹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스타틴 약제를 쓰면은 뼈의 어떤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당연히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기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임상에서는 이게 그렇게 썩 생각보다 좀 그런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같은 비스포스네이트 계열이라도 하더라도요, 특성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조식들이 약간씩 다름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졸레드로네이트도 구조식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알렌드로네이트, 포사맥스도 구조식이 약간 다르고요. 이반드로네이트랑 미제드로네이트도 구조식이 다릅니다. 근데 공이 이 포스퍼러스 백본, 뼈에 딱 달라붙는 본 훅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식은 동일한데 이 옆에 R2 사이드 체인 기능들이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이러므로써 약간의 어떤 약제 효과나 효능의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뭐 이를테면은 뼈에 붙는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중간 정도냐 라는 것도 차이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골세포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FPP를 얼마나 억제를 잘 하냐 안 하냐 라는 것도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알렌드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뼈에는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하지만은 FPP를 억제하는 정도는 중간 정도가 되고요. 리제드로네이트는 뼈에는 좀 덜 붙지만은 한번 붙어서 파골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FPP를 억제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반드로네이트도 뼈에 붙는 정도는 중간 정도인데 FPP를 억제하는 정도는 강하고요. 졸레드로네이트 X는 뼈에 붙는 정도도 굉장히 강하고 FPP를 억제하는 정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스포스모네이트 계열 중에서는 가장 강한 약제로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렌드로네이트, 미제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 표를 가장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알렌드로네이트, 미제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척추골절과 비척추골절과 고관절 골절 모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골절 부위에 골절벌 효과가 입증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무작위 위약 대조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요,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척추 골절에는 그 골절 예방 효과가 입증됐지만은 비척추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에서는요 입증을 못했습니다. 이게 약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임상 시험의 어떤 설계와 노출의 한계로 인해서 유의한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는 즉 다른 말로는 증명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미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선 환자같이 척추 골절의 어떤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부위의 골절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태, 즉 고관절 골밀도가 좀 낮아가지고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태라면 사실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차이점으로 두셔가지고 환자 상태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제드로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뭐가 더 세냐, 차이점이 뭐냐,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렌드로네이트는 뼈와 달라붙는 정도가 좀 강하지만 FPP를 억제하는 정도가 중간 정도고, 리제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뼈는 굉장히 좀 슬렁슬렁 약하게 붙지만은 한번 들어가면 FPP를 억제하는 정도가 강하다. 이런 정도 기전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즉 리제드로네이트는요 알렌드로네이트 대비해서 미네랄 어피니티가 낮은 대신에 FPP를 강하게 억제하는 어떤 기전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덜 뼈에 꽉 붙어있기 때문에 알렌드로네이트에 대비해서, 즉 리제드로네이트는 어느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축적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골내에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가 되면서 파골세포가 쫙 들어가서 그때 파골세포 억제하는 효과는 좋고요. 그 다음에 덜 뼈에 꽉 붙어있기 때문에 와시아웃도 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꽉 붙어있고 한 부위 집중적으로 추적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우려스러운 부작용 중에 하나인 ONJ나 에이티피컬 피엄 프랙처의 장기적인 안전성은 혹자들은 알렌드로네인 대비 리제도네인트가 조금 더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낫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발생은 리제도네인트가 다른 BP 대비 좀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리제도네인트 같은 경우에는 엔테릭 코팅 제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럴 BP의 가장 허들이 드시는 거지 않습니까? 뭐 식전 드시고 공복때 드시고 위장관계 부작용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 복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이슈에 대해서는 리제도네이트가 알렌드로네이트가 조금 더 우월하지 않나. 하지만은 골밀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골절이 예방 효과는 두 약제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그냥 제가 기전을 잠깐 설명드리는데요. 그 파골세포랑 조골세포라고 있는 게 뭐 뼈의 어떤 리모델링, 뭐 건물도 리모델링 필요하듯이 낡은 뼈를 우선 오스테오클레스트가 갉아먹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서 이어오는 오스테오블레스트가 뼈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골다공증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골 제형성, 본 리모델링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커플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오스테오클레스트가 낡은 뼈를 갉아먹고 오스테오블레스트가 뒤에 따라오면서 채워주는 역할. 뭐 많은 약제, 항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는요, 비스포스나이트나 대형성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클레스트의 어떤 효과를 억제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골 형성 촉진되는 이렇게 오스테오블레스트의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이를 더 잘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어떤 큰 약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골 재형성의 이유는요, 뼈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낡은 뼈가 있으니까 빨리 그 새 뼈를 갈아 끼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역할은 이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 재형성의 어떤 이유는 뼈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크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나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쓰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랄록시펜 같은 경우에는 폐경 초기의 척추 골절 위험도를 낮추고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 증가보다는 골재 개선 효과가 조금 더 우월한 것 같고요. 유방암 위험 같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있고 치카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DVT와 초기 부작용, 즉 핫플러시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DVT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안 데이터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혹시 너무 누워 계신 분이나 항공 여행을 오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쓰시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핫플러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사용하시면 없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임상에서 좀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알렌드로네이트 탄탄한 근거가 있고 안정적 효과가 있고 오랜 사용 경험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약제고요. 그 다음 리자도네이트 같은 경우는 알렌드로네이트 대비해서 골밀도 증가는 약간 낮을 수 있지만 골절 예방 효과는 동등하고요. 골밀도 증가도 뭐 사실 비슷합니다. 대신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약간 더 유리한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척추 골절 위험을 낮추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썸보다는 근데 좀 더 강한 효과를 기대할 때 쓰는데 고관절이나 비척추 골절 예방 효과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투여하는 투여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수능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자, 졸레드로네이트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원할 때 대너스와 거의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투여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도가 100%입니다. 한번 투여하면 1년 뒤에 다시 한번 병원에 오시게 하면 저희가 주사를 드리기 때문에 수능도가 100%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상에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너스 사용 가능성 있는 약제고요. 가장 강력한 골 흡수 억제제고 하지만 반드시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비스포스는 계열이라도 하더라도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환자는 랄록시펜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를 쓰다가 조금 더 효과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비스포스센트를 넘어가는 전략을 썼고요. 한 3년 정도 쓰다가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면 대너스로 넘어가는 그 시퀀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랄록시펜을 투여했는데 이때 폐경 증상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투여 초기에 핫플러시 발생 가능합니다. 대부분 근데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소실되는 게 특징입니다. DVT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거의 드물긴 합니다. 유방암 예방 효과, 골재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환자 수능도가 좋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약제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선 분이랑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대퇴부 골밀도가 T점수가 마이너스 2.7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표와 똑같습니다. 이 환자 역시도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고 썸 제형이나 비스포스인 데너스왑을 투여 가능한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퇴부의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약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랄록시펜과 이반드로네이트는 좀 선택지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알렌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 대너스왑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너스왑 같은 경우는 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긴 하고요. 고위험군, 초고위험군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는 2차 약제가 되는데 현재 한 번 시작하면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임상 데이터는 10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졸레드로닉 X를 사용했습니다. BP를 사용하고 싶은데 조금 더 센 약을 사용하고자 저는 졸레드로네이트를 사용하게 됐고요. 사용하다가 혹시나 로우 리스크로 떨어져서 휴지기를 갖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휴지기를 그냥 칼슘과 바이타민 D만 쓰지 않고 랄록시펜, 왜냐하면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BP 휴지기 때 사용을 가능한 랄록시펜을 이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미진하다,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좀 높아져 있다 그러면은 데너스왑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졸레드로네이트는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요. 오라 BP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3년 정도를 사용하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데너스왑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데너스왑과
썸 같은 경우에는 와시아웃이 빠르고 원체 약한 골 흡수 억제제이기 때문에 썸 제형 같은 경우에는요 휴지기가 따로 권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BP랑 데노스맘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약제 기전도 정말 다른데 인디케이션도 조금씩 다릅니다. 공이 같이 골 흡수 억제제이긴 합니다. 근데 BP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고위험군에서 초고위험군까지 커버가 되고요. 데노스맘은 고위험군에서 초고위험군까지 커버가 되는데 조금 더 초고위험군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지금 사용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골밀도가 증가한 필요한 경우들이 바로 데노스맘의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 되기 때문입니다. 피오는 한 3년에서 5년, IV는 3년. 하지만 데노스맘은 한번 투여하면 계속 투여가 가능하고 휴지 개념이 없긴 하지만은 이게 장점이나 단점인 게 나중에 만약에 약제를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골 흡수 억제제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잔존증과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이 약간 파골세포의 어떤 조골세포의 곤 리모델링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뼈의 항상성, 두 번째가 칼슘의 항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본 리모델링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줄이기 때문에 칼슘의 항상성이 조금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데노스맘의 어떤 부작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여 초기에 칼슘 수치가 떨어지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KD 4호에서는 비스포스는 금기지만 ESRT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때문에 뼈가 망가지는 GIOP에서는 데노스맘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여태까지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또 골절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6개월 전에 넘어지면서 두비 압박 골절이 있었고요. 이미 경고 비스포스센트를 2년째 복용 중이고요. T점수는 -3.2, -1점으로 매우 감소되어 있고 스테로이드 5ml를 3년간 매우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초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들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밀도 같은 경우는 T점수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럼버스파인은 -3.0 미만, 토터릭 같은 경우에는 -2.8 미만도 초고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조금씩 생기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T점수가 -3.0 미만을 초고위험군의 어떤 분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초고위험군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골절이 있었다는 게 최근 6개월 이내 골절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큐인 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년 이내에 다른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약제들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이런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테리파라타이드, 로모소중압 같은 골 형성 촉진제, 그 다음에 BP 중에서는 굉장히 센 약 졸레드로네이트, 그 다음에 골 흡수 억제 중에서 굉장히 센 데노스맘 이런 약제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테리파라타이드랑 로모소중압 같은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골절별 효과 입증 같은 경우에는 척추골절, 비척추골절 모두 부갑상성 호르몬제랑 로모소중압 모두 입증이 됐지만은 고관절 골절은 안타깝게도 테리파라타이드는 입증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N수가 좀 적어가지고 연구가 좀 골절이 워낙 고관절 골절이 어떤 좀 발생률이 적다 보니까 지금 입증을 못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골절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리파라타이드나 로모소중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테리파라타이드는 데일리 제형, 위클리 제형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일리 제형은 24개월 최대 쓸 수 있고 위클리 제형은 72주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고관절 골절의 어떤 예방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척추 골량의 증가 효과가 좋고요. 척추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대퇴골의 어떤 골밀도 증가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좀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이 약제도 마찬가지로 중단하면 골밀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골 흡수 억제를 이어서 투여를 해야 되고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역 구토 등 두통 같은 것들이 흔한 부작용입니다. 특히나 위클리 제형에서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골육정 문제는 FDA 경고문에서 2020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암 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TH 제형이 어떤 암세포의 어떤 증식을 촉진시켜주는 패스웨이 있는 PTH 리셉터 릴레이티드 펩타이드와 PTH 수용체의 어떤 통한 암 증식에 그래도 관여를 할 것으로 아직까지는 아주 컴플리트하게 물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골 전이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골 전이암, 골 전이로 방사선 치료 받은 경우, 골종양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 테레파라타를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임상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모소중압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월 국내 허가는 전생에 한 번 연속 투여 12개월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이어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역시도 중단한다면 급격하게 골밀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반드시 골 흡수 억제제 이어서 투여를 하셔야 되고요. 주사 맞은 부위에 반응, 관절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 발생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대신에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었을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는데 이 역시도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FDA에서는 이렇게 블랙박스 워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지금 소론도 5ml를 3년 이상 복용했다. 이게 GIOP,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어떤 기준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을 드리는데 쉽게 소론도 5ml를 90일 초과해서 드셨다면 GIOP에 합당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인디케이션 받은 약제들은요. 사실 데노스맘과 졸레드로네이트, 그 다음에 테리파라타이드 데일리 제형, 요게 이제 인디케이션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데노스맘을 사용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비스포센을 사용해서 테라파타이드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고관절 골절 위험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BP를 복용한 상태에서 더 센 약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결보다는 다른 약제의 어떤 바꾸는 것이 더 기전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 저는 이 환자는 비스포센에서 데노스맘으로 넘어가는 시퀀싱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임상적으로 좀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요즘 궁금증이 많은 것. 대형성 투여하고 있는 치과 치료 언제 해야 되나요? 이게 작년에 올해 임상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내분내과 의사들도 참여했지만은 대부분 주도권은 치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바탕을 해보시면 되는데 대형성만 오늘 투여했다 그러면은 3, 4개월 정도 이후에
덴탈 서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힐링까지 한 8주 가까이 걸리니까 저희가 원래 데노스맘 퍼스트 도즈랑 세컨 도즈의 어떤 그런 딜레이가 없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렌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는 투여한 다음에 한 2달 정도 후에 하시면 될 것 같다. 약을 끊거나 아니면은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거 투여한 다음에 한 2달 정도 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힐링하는데 8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부터 그 다음에 다시 투여하시면 될 것 같고, 졸레드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1년이 가졌습니까?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치과 치료가 가능하고 한 요 정도 힐링 피리어드를 갖춘 다음에 다시 한번 재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BP가요 레지럴 이펙트가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고마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 임상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앞선 제가 내용들을 다 정리한 표입니다. 뭐 근거가 아주 명확한 것도 있고요. 제가 뭐 나름 엑스퍼트 오피니언 정도로 권고 드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둔 표입니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졸레드로네이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열과 무기력 근육통들이 한 2, 3일 정도면 근데 호전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테가 아미노펜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2, 3일 정도를 같이 투여하시면 될 것 같고, 정 부작용이 심할 것 같다 그러면 덱사메타손을 한 3일이나 한 이틀 정도 요때 그 T셀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을 좀 분비를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간혹가다 포도망염 생기는데 토피컬 스테로이드가 투여하면 바로 호전된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BP를 투여한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덜 심하다. 나이가 들수록 덜 심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투여가 가장 심하고 이후는 정도가 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으면 프랙처가 덜 생긴다라는 어떤 이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승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표입니다. 우선 골절 위험군을 파악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치료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데노스맙 만약에 끊게 되면은 그냥 뚝 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BP를 이어서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떤 BP를 써야 되냐 조금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은 데노스맙을 5년에 썼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끊지 말라. 근데 만약에 꼭 끊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졸레드론트 쓰라. 2.5에서 5년 정도 데노스맙을 쓴 다음에 끊겠다 그러면은 졸레드론트 우선으로 하되 알렌드론트 괜찮다. 그 다음에 2.5년 미만이면요 졸레드론트 알렌드론트 모두 그냥 고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졸레드론트와 알렌드론트 두 가지를 좀 더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뼈에 달라붙는 정도가 알렌드론트, 졸레드론트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첫 약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사실 이거에 딱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던 표를 참고하셔서 환자 선택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제를 선택하시면은 꼭 부작용 같은 것, 특히나 데노스맘, 졸레드로네이트, 그 다음에 랄로시펜 같은 경우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임상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치료 관련된 것도 2025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첨가를 하였으니 잘 보시고 임상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정은이었습니다.